안녕하세요 여러분, 셀프빙 TV입니다. 요즘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졌죠? 잘 지내시나 궁금하네요. 제가 얼굴로 이렇게 면대면으로 찍는 것은 참 오랜만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그냥 이렇게 일상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녀와 소통하는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내 아이가 무조건 좋은 성적을 얻고 학교에 잘 다니고 말 잘 듣다가 돈 많이 버는 고소득 직장을 얻는 게 좋고 그게 꿈이신 분들은 이거 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요즘 아이와 좀 소통이 좀 어렵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상하게 학원은 보내는데 돈이 뭔가 어디로 새는 것 같다 이런 느낌 갖는 분들은 좀 이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학교 생활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나하고 별로 소통하기 어려워한다 이래도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제 그냥 학교 쪽에 근무를 하면서 이제 봤던 모습도 많이 있고 해서 이런 걸 한번 솔직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또한 저 역시 한 아이의 이제 아버지로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오늘 이제 지방선거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교육감 그리고 자치장들이 다 선출이 됐는데 선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이 교육감이라고 하는 자리가 대표하는 게 공교육의 수장이죠. 공교육의 수장. 교육소통령이라고도 합디다마는 하여튼 간에 교육청이라고 하는 그 어떤 자치단체 내의 모든 교육과 학예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또한 예산도 가지고 있고요. 선생님들의 배치나 아이들의 교육과정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권한을 가지고 있겠죠. 교육과 학예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수장이 바뀐다고 해도 또 어떤 수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기관 자체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건 예전부터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만들고 결국에는 또 그런 식으로 또 주변에 대한 그런 보온 쪽으로 항상 흘러가고 또 나중에는 또 힘 빠지고 이런 것이 항상 반복이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번엔 좀 그런 기대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 여러분들의 그런 학교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고 하는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말 좀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교우 관계도 좋고 외모도 좀 번듯하고 알아서 직장에도 들어가고 결혼도 하고 손주 데리고 오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외형상의 목표가 되면은 어쩔까요? 이제 거기에 매달리게 됩니다. 사실 그런 부모의 목표를 이용한 산업이 너무나 많이 확장되어 있어요. 사교육도 그렇고 심지어는 회사도 학원 다니더만요. 또 승진도 학원 다니죠. 이 우리나라는 나서부터 끝까지 위탁이에요. 응? 보육원 같은 그런 처음에 4살 전에 가는 그런 있죠. 구청에서 관리하는 유아원인가요?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유치원 보내고 그 다음 초등학교 보내고 그 다음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교 보내고 초하고 중 사이에 모든 사교육이 다 들어가고 때로는 유초 사이에 들어갑니다. 이게 사실 학부모의 그 공포심과 두려움을 굉장히 이용하는 사행산업이에요. 근데 국가에서도 막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교육이 100년치 대계가 됐건 뭐가 됐건 교육의 목표는
상위권 대학과 상위권의 소수 대학과 대기업 국가기관 간의 연착에 의해서 서로 간에 상부상조하는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게 우리나라 교육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서 어느 한쪽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죠. 대기업에서는 좋은 대학 나온 애들을 당연히 많이 뽑게 되고요. 그런 애들이 위에 올라가면 또 걔네들을 끌어다 쓰게 됩니다. 이게 근데 국가기관도 똑같더라고요. 뭐 그렇잖아요. 검찰, 판사 이런 혹은 일반 교육기관도 마찬가지고 또 저쪽 정부기관도 학벌 연출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부모들이 매달릴 수 있는 건 아이를 고기능 인간으로 만드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고기능의 고학력의 인간이 되지 못하면 실패자인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쟁으로 들어갔던 아이가 과연 행복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혹은 그 아이가 진짜 성공했다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타인의 말 말고요. 자기 입으로. 혹시 이걸 보시는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이 행복했다,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환경 탓은 이제 그만하고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사실 우리가 이런 서양 심리학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적당한 분리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적당한 애착, 분리가 이루어진 아이는 상당히 탄탄한 기본기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교우관계라거나 혹은 이성관계, 그리고 사제지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이별이나 어떤 애착에 대해서 많은 그 자기의 에너지를 투자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단계가 잘 형성이 되지 않은 아이들은 살아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게 그 사람의 성공했냐 행복하냐를 결정하는 인자예요, 인자. 이 사람이 내 아이가 행복하고 성공하려면 인간적으로 자기가 결함이 없다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나는 뭔가 부족하고 죄책감을 갖고 있고 분노가 있고 안에는 끓어오르는 상태에서 뭔가를 해요. 뭔가 계속 합니다. 해서 뭔가를 이루죠. 이 대리만족이에요. 근데 이 대리만족의 특성이 끝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외부 기관에서 절대로 주입해 줄 수 없는 느낌입니다. 성공도 느낌이고요. 행복도 느낌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어떤 과정을 추구해서 획득하는 거냐? 느낌을 획득하나요? 물론 뭔가를 가지면 순간 좋을 수 있어요. 뭔가를 잃으면 순간 슬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공통의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하지만 그 감정에 집착하는 정도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외부적인 어떤 영향에 대해서 그다지 영향 없이 나 스스로 되게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성공도 하고 부도 얻고 사랑도 하고 그러는 거죠. 예전에 그런 시도 있잖아요. 혼자 설 수 있는 사람만이 사랑도 하고 관계도 맺는다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자녀를 키우면서 가리키고 있는 것들은 뭔가를 채우고 뭔가에 의존하고 뭔가를 얻는 것을 항상 가르칩니다. 상실에 대해서는 가르치질 않아요. 나쁜 거니까 타부시하는 거죠. 뺏기지 말아라. 너는 가져야 된다. 잃지 말아라. 누구든지 너를 쫓아오게 만들어라. 이게 되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중에. 그런데 이런 이제 교육 과정에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모님들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또래 40대 후반이라거나 50대 초반 분들이 많이 느끼셔야 되는 감정인데요. 이 자녀하고 나하고 내가 자녀한테 기대하고 그 기대에 대해서 보상을 자녀가 뭔가를 해주길 바라죠. 자녀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뭘 하고 부모한테 보상을 바라죠.
그리고 그게 이제 잘 이루어지면 뭔가 잘 돌아가는 듯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한마디로 대리만족은 채워지지 않는 독에다 물붓기예요. 끝에는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런 그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내가 자녀하고 시간을 얼마나 보내는지, 자녀가 나하고 시간을 얼마나 보내는지. 근데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안 되더라고요. 하루 평균. 그러니까 이거는 아침을 좀 뭘 먹는다거나 하는 시간이 있었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이조차도 없다라고 하면 우리 고등학교 정도 된 학부모님들은 절대 아이들하고 1시간도 같이 안 있어요. 주말 마찬가지입니다. 주말에 또 학원 다니고 다른 걸 하죠. 그 기간 동안 자녀하고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그 애착과 분리는 초등학교 이전에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이전 단계가 아이의 양육을 잘 살펴보세요. 우리나라 이혼율 엄청 높죠. 그 다음에 그 실제 자기 부모한테서 양육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갈수록 그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겪어야 되는 적절한 사랑이나 또는 그에 따른 분리의 감정을 아이가 습득하지 못하는 거죠. 채워지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이 늘 공허할 수 있고 마음에 뭔가를 계속 찾는 듯한 끓는 듯한 갈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어딘가로 좋은 대로 표출이 됐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공부가 됐건 예술이 됐건 표출이 됐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절대 자기 부모한테는 인간적인 애정을 못 느낍니다. 죽을 때까지. 이게 부모하고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 교우 관계하고도 그렇고 그 아이가 만나는 배우자한테도 절대 그런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 아이가 진짜 나한테 뭔가 있구나 해서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 탐사를 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해요. 다 피상적인 관계가 될 뿐이고 나머지는 굉장히 우울하고 분노에 차 있는 자기 성격과 자기 죄책감만 남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유초에 안 됐다 하더라도 사실 10대 때도 가능해요.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유초 때 먹고 사느라 바빠서 남편 싫어서 이혼해서 마누라 싫어서 이혼하면서 겪었던 그 생활고로 인한 보상을 돈으로 합니다. 시간으로 못하니까 돈으로 해요. 관심과 애정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학원비 대고 친구한테 뭐 사주는 용돈 대고 좋은 옷 사주고 때로는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원 앞에서 기사 역할까지 하고 있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어서 그 자녀한테 뭘 바라시는 건데요? 도대체 뭘 바라서 그러시는 겁니까? 진짜 자녀의 행복을 바라서? 자녀는 다 알아요. 자기 만족적으로 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부모하고 나중에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말은 이미 아주 오랫동안 그 아이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던 겁니다. 근데 그 말을 결정적인 순간에 터져서 하는 거죠. 그때 부모는 기둥이 무너진 듯한 슬픔을 느낀다고 하죠. 사실 그 슬픔을 언제 느꼈어야 되냐면 이미 아이가 어렸을 때 부모가 그것을 못 해준 상태에서 느꼈어야 됩니다. 자기가 계속해서 그걸 딜레이 시키고 보류하고 대리만족을 통해서 자녀한테 계속해서 뭔가를 다른 걸로 채우면서 회피해 온 것의 결과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동료 관계를 맺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료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또래 관계, 상담에도 또래 상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한지는 아시죠? 왜냐하면 이 또래 관계를 통해서 정당한 사회생활의 어떤 관습이라거나 규칙이라거나 어떤 관계의 기본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밑바닥이 텅 비어있는 애가 이런 것들을 배운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학폭도 늘어나고요. 이 사이코가 늘어난 이유가 그래서예요.
이 학폭만 예로 들자면 그렇습니다. 학폭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봤었을 때는, 갑자기 그 아이가 이제, 그렇죠. 이게 이제 요즘은 참 선생님하고도 얘기 많이 일어나는데요. 학폭이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무슨 말 실수를 해요. 아이가 너무 모난 짓을 하니까 무슨 육두문자 중에 하나가 쓱 들어갑니다. 이제 그 아이가 그걸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아요. 선생님이 욕을 했다. 인터넷 SNS 빡 퍼집니다. 그런 다음에 그 선생님이 그 아이랑 상담을 하자고 들어가요. 상담실로. 그러면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강제로 감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건이 또 SNS 빵 터지니까 사람들은 다 이제 편가르기 시작하죠. 사람들 마음속에 다 분노의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편가르고 어느 쪽 편을 두둔하는 걸로 또 사람들도 다 그렇게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관계에서 이제 보니까 뭐 인권위에서 나오고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이렇게 나오더만요. 주로 인권위가 이깁니다. 근데 얘가 꼭 겉으로 보기에는 이긴 것 같지만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 분노,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상태에서 온 집안 식구가 쫓아와서 담임 선생님한테 나쁘다고 욕을 하고 뭐 선생이 그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 처음 봤어요. 그렇게 사돈의 팔촌이 저 아이를 그렇게 사랑했나? 저 아이한테 그렇게 관심이 있었을까?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죠?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부글부글 하는 일반적인 감정이 아빵 터질 뭔가 이거 소뚜껑 터지는 압력솥 제치는 그거 하나 딱 생긴 거예요. 케이스가. 그래서 거기다 내가 갖다 뿌려버리는 거죠. 그런 게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아이가 뭘 배웠겠어요? 목소리 커야 장땡이고 내가 이길 수 있는 모든 허점을 잡아서 상대를 굴복시키면 되는 것이 세상이다 라고 배우겠죠. 아이들이 보험 사기 외치겠습니까?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다 우리한테 배운 겁니다. 살짝 부딪혀도 병원 가서 들어눕고 집에 가서 아야 엄마가 아빠가 누워있어 돈 얼마 주더라 요거 갖고 우리 맛있는 거 사 먹자. 이거 애들이 뭐 배우겠어요? 아야 우리 저 청약 이번에 당첨돼 가지고 피가 한 2억 뛰어버렸다. 돈은 이렇게 버는 것이다. 얘가 뭐 배울까요? 참 우리가 너무 애들을 잘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한테 물려줄 수 있는 교육적이고 가정적이고 인간적인 최고의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두렵지 않고 세상은 나쁘지 않고 사람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 다들 나와 비슷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든 나는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 이 정도의 신념이에요. 학력이나 권위나 남의 이름을 빌려서 남을 억누르고 남보다 밟고 뒤로 올라가서 남을 지배하고 이게 성공이고 행복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 느낌 행복 자체가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그 느낌을 갖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삶이 편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삶이 행복하고 성공한 삶이겠어요? 유학 보낼 돈으로 애들하고 좀 같이 지내고 저는 그런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짜 그런 밑바탕에 애정이나 이런 게 없는 애들이 해외로 보내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진짜 뭐 부모님들이 원하는 뭐 어학이라도 배워올 것 같아요. 참 우리나라에서 신기한 게 외국말 잘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자랑해요? 한국말도 못하면서. 그런 거 참 보면 신기해요. 국어책 하나 이해를 못한 애들이 토익 만점 맞으면 어디다 쓴대요? 상대방은 의사소통도 안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살아야 된다. 우리가 나를 보고 내 자신의 삶을 사는 모습, 내 삶을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사는 모습을 아이한테 보여줘야 아이가 부모를 보고 아, 세상은 살만한 곳이구나. 괜찮아. 뭐 이래도 괜찮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갖게 되지. 아이한테 야,
아빠 엄마는 이렇게 사니까 너는 그렇게 살지 말고 좀 행복해져. 아이는 되게 뜨악합니다. 지나 잘 살지 이러는 거죠. 사제지간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식을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지혜를, 삶의 정수를,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남이 해주길 바라지 말고 위탁하는 비용 되는데 대리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직접 시간과 관심을 투자를 하십시오. 아직 늦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녀들이 나이를 얼마 먹었던 지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자녀의 그 밑바탕에 있는 그 결핍된 것들을 좀 쓰다듬어 주시고, 그렇게 하면 그 자녀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저만 가지고 있다가 한번 하게 됐네요. 이제 끝맺는 말로, 이제 알프레드 아들러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제의 분리다. 이 과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일인지 너의 일인지 혹은 나의 일도 너의 일도 아닌 외부의 일인지,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바이런 케이트의 이야기대로 하면 나의 일인지 나의 영역인지 당신의 영역인지, 아니면 나와 당신의 영역을 벗어난 그냥 타인이나 자연 세계의 일인지에 대한 일이죠. 우리가 그 과제를 침범했었을 때, 타인의 과제를 대신하려고 했었을 때 우리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원하는 결과도 얻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타인은 그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배워야 되는 그 단계를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의 숙제를 대신 해주고, 아이가 불편해한 걸 대신 해주고, 이런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부부관계에서도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영역, 그리고 내가 하는 영역을 잘 판단하셔서 그 사람의 영역에 내가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좋지만 아무래도 달려가는 자동차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바로 서지 않는 것처럼 약간의 밀려가는 건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멈추면 관계가 월등히 향상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런 우리가 관계에서 말하는 그런 애착 있잖아요. 내가 자녀한테 보이는 사랑이라고 믿는 애착, 내가 배우자한테 보이는 사랑이라고 믿는 애착, 내가 부모님한테 보이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애착이 뭔고 하니, 애착과 사랑의 구분은 간단합니다. 애착은요, 조건적이에요. 얘가 내 말을 들으면 좋고요, 내 말 안 들으면 죽이도록 밉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가족관계에서 되게 많이 발생하는 게 남들보다 더 많은 기대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증오가 생겨요. 그래서 가족관계가 많이 파괴되는 거고. 그렇지만 타인한테 또 그런 거 많이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역을 인정해 주고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힘을 인정해 주고, 그 사람이 못하면 못하는 대로 봐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애착에 길들여져 있죠. 마치 애완동물 기르듯이 내 대상을 바라게 되고 세상에 바라게 됩니다. 인풋을 했으니까 아웃풋이 있어야지 하죠. 근데 인풋을 나한테 하면 나와요. 근데 인풋을 다른 사람한테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그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하면 쓰겠어요? 안 주지. 다행히 나온다 해도 뭐예요? 그 사람의 아웃풋은 난 또 인풋 해줘야 됩니다. 서로 스트레스예요. 관계가 힘든 게 그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과제, 그 과제의 분리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영역의 분리.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냉정한 게 아니라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적인 거고, 또 그런 개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건방진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내가 컨트롤 하려고 하는 통제 욕구나 인정 욕구가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하여튼 저는 이제 뭐 그 자녀들하고 혹시 문제가 있거나 하셨을 때 그런 부분들이 그 아이의 혹시 갖고 있는 윗바닥에 있는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해서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 혹은 내가 부모님하고는 어떤 정서적인 교류가 없이 물질적인 교류만 있어서 애가 저런 것 같진 않나, 혹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애가 방치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 아닐까,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신경을 한번 쓰시고, 그래서 아이들과, 그리고 또 넓게 확장하면 관계가 다 좋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좀 일상 잡두리한 자녀 교육이나 이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 늘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평온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저의 가정도 그렇고요. 예, 감사합니다.